이런 걸 할 때 예. 제가 그때 무슨 보고서를 봤더니 예. 프랑스에서 벤처 센터를 만들어 놓은 사례를 봤어요. 예. 그때 봤더니 벤처 기업들은 1인 뭐 이런 벤처 하시는 분들이 건물을 한적한 해변가에다가 지어놨어요. 그래놓고 거기서 이제 연구개발을 하면서 사업을 하는데 그 밑에 행정센터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 정부에서 세무사 뭐 사람들을 다 고용해 놓고 공짜로 대관 서비스를 그 창구, 원스톱 창구를 통해서 처리를 합니다. 근로장려 세제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네. 네, 저희가 이제 근로장려 세제의 장점, 단점이라고 네.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네. 네, 좋은 점과 네. 또 이걸로 인해서 부작용들에 대해서 좀 이해까지 좀 알아봤습니다. 네. 근데 이제 좀 더 심도 있게 네. 어떤 문제가 있어갖고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처를 해야 네. 된다. 네.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그 내용 중에 보면 네. 이게 근로장려세제라든가 근로자 소득에 대한 네. 소득 파악과 네. 문제점 관련된 부분을 네. 했었고 네. 또 이제 이게 이제 조세 특례 제한법에서 말하는 그 이제 근로자에 네. 대한 구분이 모호하다. 네. 이 편에 네. 뭐 우리가 라이더라든가 뭐 네. 여러 분들이 계셨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분들 플랫폼 노동자라고 하잖아요. 네. 이제 이런 분들에 대한 정의, 새로운 21세기에 등장하는 용어들 아닙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정의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런 법들이 우리가 이제 헌법까지 고쳐야 된다고 하시는데 어떤 것들을 고쳐야 되고 개선을 해야 되는지 그걸 좀 얘기를 해주시면. 네. 근로소득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사업체에서 고용이 돼가지고 사업주의 어떤 작업 지시, 업무 지시를 받고 근로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를 지급받는 게 이제 근로소득. 근로소득이라는 거는 대개 이제 봉급쟁이들 같으면 매월 정기적으로 사업자가 원천징수를 하죠. 근로소득세 원천징수해서 그 국세청에 보고를 하고 연말이 되면은 그 다음 연도 초에 연말정산이라는 절차를 통해 가지고 환급을 해주던 거지 추가적으로 그 세금을 더 받든지 이렇게 하는데 이때 사업자가 만약에 원천징수 의무를 불이행하면은 가산세를 부담을 해야 돼요. 아, 가산세가 나옵니까? 네. 그러니까 굉장히 사업자들은 가산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서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소득을 국세청에 착실하게 보고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확실하게. 그 다음에 보험 설계사나 학습지 교사 같은 분들도 지금 3% 사업소득 원천징수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원천징수를 하는데 이 사람들도 그렇게 원천징수를 해서 국세청에 보고를 하게 되면 사업자들이 연말에 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든지 아니면 그냥 그 원천징수한 거를 확정 신고를 안 하게 되면 그 원천징수한 거로 그냥 납세 의무가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일용근로자 같은 경우 건설회사의 일용근로자나 문제점이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편의점의 알바생 같은 경우 이런 사람들은 이제 일용근로자라고 표현하는데 현행세법에 따르면 일당이 18만 7천 원까지 미만인 경우에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사업자는 그냥 18만 7천 원까지는 그냥 일당만 주고 옛날엔 끝났죠. 근로장려세제가 시작되기 전에는. 근데 근로장려세제가 시작이 되면서 분기별로 요 원천징수를 안 했더라도 일용근로자 임금지급명세서를 분기별로 국세청에 제출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왜 건설회사에서 도장 뿌내내갖고 비자금 마련하는 거 뭐 이런 말씀 많이 드렸고 당시로서는 이제 그런 제도가 굉장히 획기적인 제도였죠. 다만 납세 협력 의무. 옛날에는 없던 제도를 사업자들한테 부담을 시켰죠. 납세 협력 의무라는 건 뭐냐면 국세청이 증세 업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증세에 들어가는 그 업무를 증세 노력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증세 비용이라고 그럽니다. 증세 비용. 그러면 이제 그걸 반대로 납세자 입장에서는 국세청의 행정 업무, 세정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노력, 이 노력을 납세 협력 의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경비가 들어가는 부분,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이런 거를 납세 협력 비용이라고 그러죠. 납세 협력 비용. 그래서 이거를
국세청에서는 납세협력 비용을 좀 줄여야 되고 그렇지만 사업자한테는 예. 일용근로자 임금 지급 보고서 제출 의무가 없던 게 생겼기 때문에 납세협력 의무가 추가가 된 건 사실이죠. 예, 그런데 그 일용근로자 임금 지급 명세서가 부실하다 보니까 예. 복지 예산이 형평성에 맞게 집행되지 않는다라는 예.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죠. 그렇죠. 네. 예. 그런 부분들이 있고. 네. 자, 그러면 본수령님, 네. 예, 슈퍼마켓이나 물류센터에서 일용 근로자들이 많이 이렇게 고용이 있고, 네, 외국인도 네. 많이 있고, 네. 돈 많은 만 주고 다른 데로 옮겨간다는 네, 네. 근로자들. 네. 예, 그리고 이제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점주들의 분기별로 일용 근로자 임금 보고 의무를 네.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네. 최저임금이 올랐죠. 문정부 네. 출범해가지고 최저임금이 네. 뭐 올랐고 네. 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네. 주휴수당을 줘야 돼요. 이건 다 주는 걸로 되나? 한 명을 15시간 이상 쓰면은 네. 주휴수당을 또 줘야 되니까 네. 하루에 2시간 이상 쓰는 알바를 쓰기가 어려워요.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일주일이 네. 7일이잖아요. 네. 그러면 2시간 이상 쓰면 14시간이에요. 네. 그러면 15시간 되면 하루를 더 줘야 된단 말이에요. 네. 하루치를. 네. 그러니까 2시간을 안 넘기려는 거죠. 24시간 중에 잠자는 시간 빼고 네. 2시간씩 근무하는 사람 네. 16시간 영업시간으로 한다면 8명이 필요한 거예요. 왜 방법을 이렇게 하게끔 합니까? 왜 진짜 답답하죠. 네, 이게 답답해서 하는 소리예요. 네. 그러면 알바생은 네. 알바생대로 네. A, B 점포를 계속 돌아다니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럼 교통비에다가 시간 낭비에다가 네, 네. 그 참 답답하죠. 네. 거기에다가 네. 슈퍼 주인, 자영업자 주인들이 네. 이 소득 신고를 하는 절차도 굉장히 어려워요. 아, 그 간소화는 안 됐나요? 옛날에 저 보면은 부가세도 간소화되고 다 간소화됐는데. 그러니까 어찌됐든 네. 인터넷이라는 창에 들어가서 홈택스에 들어가서 아, 이 예. 사람의 주민등록번호 뭐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다 넣어야 되는구나. 그렇죠. 거기다가 또 사인도 받아야지 주민등록 주소 해야지. 네. 예. 아니 당장 오늘 배추 한 포기 띄워와서 100원에 띄워서 얼마에 팔아야 사이 내가 높은 사람들. 예, 출퇴근을 점검하기도 힘들어요. 아.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뭐 진짜 뭐 출근 기록부가 있는 그러니까 것도 아니고. 대기업처럼 좀 중견기업처럼 사람들이 많다고 하면 이것만 전문으로 담당하는 직원이 있겠는데. 그렇죠. 이런 영세 자영업자나 슈퍼마켓 해봐야 코딱지 많은 데서 이런 사람들까지 고용한다는 게. 편의점 같은 쉬운 일이 경우에는 아니잖아요. 자기가 등록하면 네. 네. 포스 등록해가지고 자기 근무 시간을 나와요. 아. 그런 거 포스 안에 포스는 나옵니다. 네. 아. 근데 일반 자영업자가 자기 포스에서 그렇게 하는 내가 몇 군데나 됩니까? 그러니까 본인 혼자 네. 일하는데. 그죠?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아르바이트 쓰더라도. 쓰고. 네. 그러니까 뭐 참 좀 답답하죠. 거기에다가 그거 안 하면 또 가산세까지 물어야지. 하잖아요, 또. 네. 저 우편물 날라오면 네. 깜짝깜짝 놀랍니다. 제일 놀라는 게 뭡니까? 저 검찰이나 노동청에서 나오는 거. 뭐 그런 노동부에서. 검찰의 경찰서보다도 네. 세금 때려 맞을까봐 세금조사 받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참 장사하기도 저도 힘든데 중국 일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게 이제 그 검찰 무섭지도 않더라고 아예 노동부 가니까 거기다가 정부는 뭐 일자리 창출하면서 네. 이 알바생들이 계속 이전을 하는데 이게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겁니까? 회장의 목소리 들어갔습니다. 그럼 소장님 네. 이렇게 어려운 환경이에요. 지금 네. 상황이 네. 이렇게 어렵고 네. 사업자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일용 근로자들 임금 지급 명세서 네. 제출을 이게 제대로 할지 안 할지 의문입니다. 뭐 어떻게 지금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까 조특법,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면 네, 조세특로 사업자들만 그 일용근로자 임금 지급 명세서 제출 의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 그 다른 사람도 있습니까? 교회, 어, 사찰,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 있어요? 이런 데도 다 제출을 해야 돼요. 예. 근데 이 법을 어기고 있는 거네요. 이 사람들 안 하고 있으니까. 그 만약에 일용근로자를 단 한 사람이라도 고용을 했다면 네. 제출을 해야 되죠. 또한 뭐 알바 한 명도 안 쓸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건 상식 밖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다면은 전체 의무 대상자 중에서 예. 1년에 그렇죠. 한 번이라도 제출한 그 비율이 예. 30%가 안 돼요. 안 되면. 그다음 30 조그만 슈퍼나 편의점 점주들이 예. 하루에 8명씩 16시간 근무한다고 하면 8명이 바뀌어요. 매일 바뀌고 또 사람이 바뀌어요. 그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나 카피 떠났다가 그걸 국세청에 보고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30% 신고를 한 사람들도 예. 일용근로자 임금지급 명세서에 정말 근로자들의 인건비가 100%가 다 등록이 돼 있다고 봐야 되는 거지. 예.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내용을 힘들게 만들고 네. 영세 자영업자들은 이거는 괴롭히는 일밖에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죠? 네, 네. 특상 인정하는데 네, 이런 네. 게 특상 인정 아니까. 네. 예.
행정 부담을 일반 자영업자들한테 자기들이 하기 싫어갖고 넘기는 것 같은 느낌이 냄새가 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네. 자영업자들이나 사업자들이 그걸 보고를 하지 않으면 네. 국세청에서 일용 근로자 임금 지급한 내역을 알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근데 사업자들한테 이거는 뭔가 당분간 채찍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보니까 채찍만 있는 것 같아. 이게 지금 들잖아요. 네. 뭐 그래서 이제 이게 하려면 제대로. 엄청난 사업자들한테는 부담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로자 임금 지급 명세서를 그걸 하기 위해 가지고 사람을 또 고용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씁니까? 로데이 세무사들한테 장부리 장병을 위탁 비용을 주지만 로데이터는 자기가 만들어야 돼요. 매일매일 몇 월 며칠 날 알바생이 2시간 얼마 근무하고 얼마 줬다 하는 거는 사업자들이 만들어 평소에 가지고 있어야 분기별로 그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엄청난 납세 협력 의무, 납세 협력 비용을 사업자들한테 전가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납세 협력 의무와 납세 협력 비용이란 말이 정확한 표현이네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이거를 국세청에서는 납세 협력 비용을 감축한다는 게 세금을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국세청의 굉장한 행정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납세 협력 비용을 줄이겠다. 그 얘기는 사업자들이 그 증세 업무에 협력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나 경비를 줄여줄 수 있도록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고 자화자찬하고 있어요. 납세 협력 비용을 실제로 줄였느냐 안 줄였느냐 이거는 이제 조세재정연구원이라는 데를 통해 가지고 주기적으로 국세청이 용역을 줘서 납세 협력 비용을 측정을 합니다. 아, 측정을 또 합니까? 네, 측정을 해서 지난 연도보다 그 연도가 납세 협력 비용이 얼마가 감축이 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자랑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조세재정연구원에서 그 용역 보고서를 제출한 납세 협력 비용 측정 보고서가 얼마나 엉터리인가를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저희들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업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죠. 구청, 소방서, 국세청. 모든 이제 우리나라의 모든 행정 체계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설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세청, 구청, 소방서, 음식점 같은 데 구청에서 위생과 해갖고 수많은 부처에서 행정 협력 의무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고 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이쪽 서비스를 제공받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게 도대체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이 행정 서비스라는 거는 항상 공급자의 눈높이에서 그 업무 설계가 되면 안 됩니다. 지금 얼마 전에 그 코로나 때문에 환경부하고 식약처로 바뀌었죠. 식약청에서. 거기가 엄청 까다롭게 돼요. 뭐냐, 먹는 음식, 특히 이제 그렇습니다. 뭡니까 지역에 있는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 아주 죽겠다고 아우성이 업자들이 저한테 어마어마한 제보를 해와요. 그거 한번 나중에 다루시죠. 이게 보니까 이게 진짜 좋은 자영업자들 꽉수 잡은 거지. 그러니까 자영업자들 살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마스크에 뿌리면은 어떻다 이런 것들도 비자도 문제지만 옛날에 벤처 활성 우리나라도 이런 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업자들이 구청에서 하려는 거, 국세청에서 하려는 거, 소방서, 노동청, 4대 보험기관에서 하려는 거 이런 거를 다 대행을 해주는. 그러니까 그런 서비스 센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네. 아니면은 우리가 말하는 사단법인이 재단법인이 아니 협회니 소상공인협회 같은 경우는 그런 일도 안 하고 소상공인연합회 뭐 합니까? 그러니까 소상공인연합회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단체들이 좀 해야 될 게 정부가 좀 나서야 된다라고. 그거는 이제 노동청 같은 데서는 노동부 밑에 사단법인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 부분의 업무만, 그 부분의 업무만 노동부에서 해야 될 일만 그 일만 대응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자에서 해야 될 일은 국세청에 해야 될 일은 노동청에 해야 될 일이 수도 없이 많은데 공급자 위주로 서비스가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공짜로 해준다 하더라도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일이 너무 많은 거죠. 맞습니다. 공급자 위주로 설계가 돼 있는데 소상공인 국민도 아닌데 국민은 이제 조금씩 생각을 해 보니까요. 정부는 아닌가요? 택도 없어요. 택도 없어요. 자, 그럼 그러면 서비스 제공 방향이 서비스 공급자 위주로 돼 있어서 수요자 편의 중심으로 지금 안 돼 있다. 이게 어려운 문제인가요? IT에서? 이건 IT 쪽 입장에서 봐서는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근데 왜 안 바꿉니까? 그건 이제 부처 이기주의가 관여. 이기주의. 어디 부처가 제일 관계가 돼 있나요? 다죠, 대한민국 그 얘기를 정부가 좀 다. 그래서 이거는
방향이 행정 서비스를 공급하는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행정 서비스를 만들어서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시스템을 그 공공정보화 시스템이 공급자 위주로 개발을 하게 되면 행정부처 공무원들은 그냥 놔둬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놔둬야 된다? 맨지면 커져요. 무슨 일이 있어서 맨지면 커져요. 행정부처별로 자기 시스템을 뭐 노동부가 됐든 뭐 모든 부처가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하게 되면 욕심이 많아갖고 일을 이렇게 너무 넓게 범위를 잡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부처하고 데이터가 중복이 됩니다. 이걸 이제 IT용어로 데이터 리던던시, 데이터 중복 현상이 나타나는데 데이터가 중복이 되면 이거가 네 자료가 맞냐 내 자료가 맞냐 서로 뭐 대사 비교 검증하는데 엄청난 노력이 들어요. 누가 발표하냐 또 이거에 대해서 누가 관리를 하냐 이거부터.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정말 쓸데없는 낭비입니다. 낭비 홍수입니다. 사기업에서 경영정보 시스템 MIS라고 그랬죠. 이런 게 있을 때는 데이터 중복 현상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업체들도. 그러다가 기업체에서 ERP라는 게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이라는 게 들어왔어요. 이게 들어오면서 데이터 리던던시가 싹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업무가 중복이 되다 보면 중복되는 가운데 나도 국세청도 이 데이터를 갖고 있고 행안부도 이 데이터를 갖고 있다. 그러면 네 자료가 맞냐 내 자료가 맞냐 둘이서 맨날 으렁대고 싸우는 일이 없어진 거죠. ERP에 들어오면 어떤 개념이 되냐면 정보를 생성할 책임이 있는 사람만 정보를 생성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만들어놓은 생성해놓은 데이터를 이용할 권리만 있지 그 데이터를 생성하는데 참여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책임과 데이터를 일치시키는 거죠.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 정부 전산화 시스템에도 빨리 좀 구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 그 ERP 시스템 만약에 소상공인 그 국세청에 대한 일용 근로자 임금 지급 명세서 보고서나 4대 보험 신고 등의 의무를 쉽게 이행할 수 있는 뭐 구체적인 대안을 뭐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하면 이거는 이렇게 쉽게 자영업자들이 할 수 있는지 그런 보관이 있나요? 지금? 이 사업을 하다가 제가 이제 망했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망했기 때문에 요 내용은 내가 아주 그냥 너무 소상하게 알고 있습니다. 얘기해 주시죠. 조특법,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12, 제1항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국세청장은 근로장려금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하여 신청자 및 그 밖의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실명법 4조에 불구하고 금융회사의 장에게 금융거래의 내용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해당 금융회사의 장은 그 정보를 국세청에다 무조건 줘야 됩니다. 이런 사업을 했던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강원도 산골짜기에서 그 누가 이제 도로 포장 공사를 한다고 칩시다. 현장에서 보통 4시 반이면 업무가 끝납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들한테 임금 지급을 하기 위해서 거기 단정건설회사 사장은 나가서 돈 찾으러 갔다 와야 돼. 옛날 같으면. 그래서 돈 찾아와서 줄 때 인명별로 보고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근로장려세제가 시행되기 전에는 그랬기 때문에 그 오야지라고 그러죠. 오야지한테 10명이면 10명의 인건비를 한 번에 주기만 했으면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근로장려세제가 시행이 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인명별 지급 내역을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럼 그 사람들 돈을 그 콘크리트 손 묻은 돈 가지고 그 사람들 주민등록번호가 몇 번인지 적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제가 했던 사업이 뭐냐면 모바일 신용카드 단말기에서 계좌이체 기능을 탑재를 해놓고 여기 계좌이체 이 단말기에는 사업자 통장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용 근로자들도 누구나 현금 카드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 사람한테 계좌 카드를 긁어서 계좌이체 형태로 사업자 통장에서 일용 근로자 통장으로 이체가 되면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가 A라는 사업자 통장 번호에서 B라는 일용 근로자한테 통장이 이체가 된 기록이 국세청에 보고가 돼 있거든요. 실시간으로. 그럼 그 데이터를 국세청에서는 가지고 있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융실명법에 불구하고 모든 금융회사는 요청을 하면은 금융회사는 정보를 제공하게 돼 있거든요. 자, 이 사람은 누구고 돈 받는 사람이 누구야? 그 데이터만 딱 받게 되면 대한민국에 있는 전체 사업자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일용 근로자한테 준 돈을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러겠네요. 예. 근데 이 사업을 제가 했었는데, 이거를 못하게 됐죠. 못하게 됐어요? 이 못하게 된 게 왜 그러냐면, 예. 국세청 사람들이 그때 이제 제가 신한은행하고 이 사업을 제휴를 해갖고 있는데, 국세청 사람들이 신한은행 담당자들한테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해가지고, 니네들이 뭔데 이런 사업을 하냐? 근로장려세제는 국세청의 고유 사업인데, 니네들이 뭔데 이 사업을 해? 그러니까 은행 사람들이 겁이 나가지고, 그러겠네. 겁이 나가지고 사업을 접자 그래서 접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망한 거죠. 그런데 지금도 우리 신용카드 단말기 있잖아요. 예. 신용카드 단말기에는 사업자들은 종이로 만약에 제출한다면 예. 분기별로 지난 석 달 동안에 내 사업장에서 일한 일용 근로자들에 대한 예. 일당 지급한 내역을 예. 전체를 기록을 해서 분기별로 제출을 해야 돼요. 예. 근데 이게 아니고 신용카드 단말기에는 돈을 줄 때마다 보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탑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현금 영수증 프로그램 안에 돈을 주는 건 따로입니다. 돈을 주는 건 따로 주고 돈 준 내역을 메모를 해놨다가 분기별로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거기다가 입력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 이용률이 제가 알기로는 0.01%도 안 돼요. 그게 현실입니다. 아, 그래요? 네. 오늘 소장님 이 네. 기능이 알고 계셨어요? 택도 없는 소리. 택도 없는 소리. 오늘 택도 없는 소리를 많이 하는데요. 몰라요. 그리고 여기 신용카드 단말기는 이 카드가 블랙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거래 불가 카드냐, 거래 가능 카드냐, 카드가. 네, 그것만 판단하는 기계로 알고 있지. 이런 부수적인 기능이 알고 있는 건 있는지도 몰랐네요. 진짜 택도 없는 소리죠. 네. 얼척이 없는 소리다. 이런 전라도 말로. 예. 거기다가 그 번거로워서 사용도 안 할 것 같고요. 그러면 예. 지금 스마트폰 강국이니 IT 강국이라고 하는데 예. 아까 말씀하신 공급자 위주의 그 정책을 해야 되는데. 정책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네.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모든 개인 회사들은 사용자 위주의 플랫폼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홈택스의 어플리케이션이 이렇게 무겁게 하지 말고 그렇죠. 그러니까 임금 지급 명세서상 이걸 신고를 하면은 나한테 소득이 조금이라도 이득이 되는구나 라는 정보를 제공하고 그거를 좀 세분화 시켜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이런 거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사진으로 스캔을 떠서 예를 들어 신분증을 스캔을 뜨면은 봐도 자동으로 금액만 넣어서 신고할 수 있게끔.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아니. 말씀드렸듯이 사업자 통장에서 계좌이체로 통장이 들어갔잖아요. 네. 그러면 요 금융실명법 때문에 사업자나 임금을 지급받은 사람의 신상명세는 은행에 다 있어요. 사업자 입장에서 내가 임금을 줬어요. 그러면 국세청에다가 보고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의료보험공단 이런 데도 똑같은 내용을 보고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그 사람이 의료보험료 제공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급여 지급한 내역을 국세청에 하려는 거에서 이것도 하고 뭐쪽 4대 법원에서 하려는 게 아니라 그렇게 계좌이체로 한 내용을 지금 같으면 예를 들어서 금융결제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금융결제원이 중개사업자가 돼가지고 이제 중개사업자가 원천징수가 있다면 원천징수 같이 해주고 의료보험료 징수해야 된다면 의료보험료도 다 같이 징수를 해가지고 뒤에서 국세청에 신고도 해주고 그럼 사업자는 그냥 계좌이체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소장님께서 망하신 분야가 나오니까 아주 그냥 자세하게 얘기해 주신데 이런 얘기잖아요. 원천징수부터 400원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해주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어서 우리가 소장님 저는 이제 IT 전문가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주비결제 시스템도 만들었고 부가가치세 매입 납부제도 시스템도 설계하는 아이디어도 내셨고 그리고 이제 소장님께서 회계사시지만은 IT에 관련된 내용들을 뭐 임금 지급 그다음에 보고서, 자동차 서비스 굉장히 좋은 아이템들이 지금 많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실패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갑질이죠. 저희들이 의뢰반란인데 갑질은 재벌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국세청에 국세청 그때 보니까 그 7급 주사예요. 아, 그 사람, 전화한 사람이 어디냐, 어디 은행입니까? 어디 은행이 신한은행하고 연락했더니 7급 주사가 우리 이 좋은 제도를 망쳤다. 반협박조로 이 양반이 이제 은행에다가 막 전화를 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제가 그때 BM 특허까지 내고 이 사업을 할 때는 그때 이제 EITC 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제가 지금 이분 계십니까, 근데? 7급 다 궁금한데.
지금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연세가 들어서. 만나는 보셨겠죠? 만나는 봤죠. 그래갖고 이제 저 8개 부처가 그 근로장려 세제를 시행하는 전 세계 나라를 다 투어링을 했어요.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유럽에 쭉 갔다가. 잠깐만요. 근데 궁금한 게 7급 주사가 이거를 하진 않았을 것 같아. 위에 있는 분이 이거를 얘 밀어붙여라 이러지 않았을까요? 담당자겠죠, 이 사람.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국세청 같은 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과장 정도만 돼도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아, 그럼. 굉장히 높습니다. 그 과장이면은 그 세무서장급입니다. 근데 왜 국세청에 왜 이렇게 그냥 호의적으로 2,000명 주문을 해주려고 하시는지. 제가 한 건 아니고요. 그거는 아니, 이제. 주문을, 그거 해야 한다고 지금 하시잖아요. 네, 이렇게 당하셨는데. 네. 국가를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또 어쨌든 간에 그 국세청에서 과장급만 돼도 사실은 애햄하고 일선 세무서장이 일합니까? 또 일선 폼 잡고. 세무서장입니까? 과장급이에요. 국세청 본청 이 사람들은 조금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실무 일 안 해요. 전부 그냥 지신하고 보고나 받으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위에 과장 국장이나 뭐 청장 뭐 이런 사람들은 실무 뭐 그러면 아래 것들이 하는 것이지 전혀 관심을 갖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7급한테 갑질을 당해가지고 7급한테. 이거 그때 개발하느라고 자기가 뭐 한 몇십억 깨먹었잖아요. 몇십 개 먹었죠. 그러고 이제 제가 그때 만나면서 그때까지 제가 인연이 좀 있어요. 참 이게 참 국세청 7급 공무원이 정말 그때 당시에 됐다 하면 좋은 아이템이었을 것 같은데 좀 안타깝습니다. 자, 그러면 소장님 사업이 망한 후에 오늘 저 안에 일대기가 나오시네요. 기획재정위원회 보좌관으로 계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이제 담당이 DJ는 이제 국세청을 담당을 하시잖아요. 담당자 만나가지고 불러서 조지고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다. 안 그랬습니다. 그건 아니고 이제 국세청에 한번 내가 못합니다. 거기에 근로장려 그때 이제 근로지원국이라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누군지 한번 보려고 그 거기 국장 하셨던 분은 중부지방국세청장 했다가 서울청장 했다가 옷 벗고 가끔 저하고 통화도 합니다. 그분이 당시에 이제 국장에 있었는데. 그분이 하신 건 아니라고 이제 밝히셨네. 아니, 그분은 이제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높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쭉 들어가면서 봤죠. 그랬더니 그 7급 고향반이 그 문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원망스러웠을까? 돈이 그냥 그때 회계사 해갖고 10년, 20년 버는 돈이 한 방에 이렇게 나가거든요. 아니, 근데 그 양반이 저한테도 눈도 못 마주치더라고요. 근데 그 양반한테, 그 국장한테도, 국장도 제가 친하게 지내요. 지금 그 양반 서울. 지금도? 청장 은퇴하셨지만. 그분한테도 사실 제가 얘기를 안 했어요. 공무원들은 국가의 녹을 먹는 사람들이에요. 좋은 아이디어는 본인들이 살려갖고 이걸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줄 생각을 안 하고 지들 업무를 뺏어갔다고 했는데 생태구리고. 지금이라도 지금 이런 서비스는 그 당시에 제가 이 사업을 할 때는 스마트폰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스마트폰이 다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약간 말씀하셨던 주류결제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거를 중간에서 국세청에다 보고하는 업무를 누가 하고 있느냐 하면은 아까 금사업자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제도도 금융결제원이 하고 있어요. 그럼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일용근로자 임금 지급 보고 이런 업무도 스마트폰을 통해서 얼마든지 제가 처음에 안 한다. 지금도 안 하고 있죠. 국세청이 고유의 업무로 장려 소득 세제에 그쪽으로 많이 투입을 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은 IT 쪽에 우리나라 IT 기술이 발달돼 충분히 가능하죠.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이제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 파악, 그런 소득 파악에 대한 것들이 정말 실제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거에 좀 절실히 공감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얘기를 하셨잖아요. 시민사회, 반칙 없는 세상,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 우리가 이제 늘상 얘기 처음에 취임식에 해서 했던 그런 명윤설문이 이 사회에 정말 제대로 반영이 돼가지고 남은 임기 얼마 안 되지만 아직도 2년 남았습니다. 2년 남았습니다. 그동안에 2년이면 20년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지금 세상이 너무 빨리 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려면 이게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공무원들도. 이 방송은 국세청 직원들도 많이 보시고 고위직에서도 많이 보시는데 저희가 뭐 그분들한테 뭐 이거를 알리고자 한 거 아니고 저희들이 알리고자 한 게 아니라 정말 국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세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취지에서 제가 방송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이유는, 권영철 총장님이 늘 하남 시장을 가면서 안타까웠던 게, 1년 반을 떠들었어요. 하나도 개선이 안 됐습니다. 근데 저희가 의뢰 반론을 시행하고 나서 조금씩 개선이 되는 모습을 보니까,
그렇다 하지만 저희가 그분들과 타협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좋은 제도로 더 개선이 될 수 있게끔 하는 방향, 그런 방향을 잡고자 방송을 시작했고, 방송을 통해서 누구한테 갑질을 한다, 공무원들한테 비판한다 이런 게 아니라 그분들이 좀 제대로 된 방향으로 바뀌면 그분들이 칭찬하는 방송도 저희들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뭐 문재인 대통령을 칭찬하고 문재인 정부 폭행 타당하는 것들, 국민에게 이런 것들 하신 분들을 칭찬해주는 그런 방송으로 을의 반란이라고 해서 우리 기득권 지키기 위해서 을들의 기득권을 뭐 보호하자 이런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저희 방송을 좀 정리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다음 방송에 대해서 주제가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방송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세세하게 좀 설명해 주면 좋겠어요. 다음 방송에 대해서. 근데 근로장려세제와 관련된 영세 자영업자 근로장려세제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그 실태, 조금 전 오늘은 이제 방송드린 게 일용 근로자였고 그 실태와 개선 방안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